안녕하십니까. 자, 윈터스쿨 생명과학원 수업을 하게 된 강원휘 선생님입니다. 자, 우선 우리가 윈터스쿨 동안에 어떤 내용들을 다룰 것이며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우선 윈터스쿨이 5주죠. 5주라고 하는 시간에 생명과학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다루는 건 너무나 수박 겉핥기식으로 한번 소개만 하고 가도 5주가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의미 없게 보낼 바에는 그래도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에 선생님이 준비한 파트는 어려운 파트를 좀 준비했습니다. 자, 우선 생명과학 1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암기만 해도 다 풀 수 있는 파트가 있고, 암기를 해도 안 풀리는 파트가 있어요. 그게 어려운 파트인데, 자, 암기를 해서 풀 수 있는 거는 나중에 해도 상관없겠죠. 어차피 암기라는 게 자꾸 까먹기 마련이니까 미리 암기해가지고 시간이 흘러서 까먹는 것보다는 조금 늦게 해서 시험 보기 전에 어느 정도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수능 같은 경우는 미리 외워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단원, 여기는 책 내용이니까 책 같이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파트는 이제 자극과 반응, 그리고 근육 파트, 그리고 밑에는 이제 유전입니다. 유전 전체. 자, 유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다뤄볼 거고, 분명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생명과학을 처음 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생명과학이 이렇게 어렵나?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만큼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선생님이 분명 강조드리는 건, 이거는 어려운 부분만 골라서 우리가 5주 동안 집중적으로 해보자 라고 하는 의도기 때문에, 이거 말고 쉬운 파트도 있다. 그거는 이제 굉장히 간단하게 암기만 해도 풀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론을 쫙 설명해 줄 거예요. 그리고 문제풀이도 해줄 건데, 이론 수업은 칠판 수업으로 웬만하면 할 거고, 문제풀이는 따로 이제 패드를 이용해서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한 파트가 끝나면 뒤에 문제가 있는데, 이 한 파트가 끝나면 뒤에 있는 문제는 자연스럽게 숙제고 여러분들이 풀어주셔야 되고, 그거에 대한 풀이는 선생님이 따로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단원을 다뤄볼 거고, 자, 오늘 배울 단원은 자극과 반응 6단원입니다. 실제로 1, 2, 3, 4, 5단원은 앞에 있겠죠? 자극과 반응 파트고요. 전도와 전달이라고 하는 파트입니다. 자, 실제로 이거 같은 경우는 2003년도부터 이제 이 문제가 나오기 시작해서 2013년이죠. 2013년, 12년. 그때부터 계속 나오다가 수능에 계속 기출이 되다가 올해 이제 저번에 본 수능에만 딱 한 번 안 나왔어요. 항상 나오다가. 그만큼 중요한 단원이고요. 근육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육 문제. 그래서 이 자극과 반응 파트하고 근육 파트는 둘 다 나오거나 둘 중 하나만 나오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파트고 어려운 파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극과 반응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뉴런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뉴런. 자, 뉴런은 신경세포를 우리는 뉴런이라고 합니다. 신경세포. 신경세포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겼느냐. 여기 모양처럼 생겼어요. 여기 모양처럼. 자,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면, 자, 이렇게 세포의 덩치, 몸덩어리가 있고요. 신경세포체. 그리고 신경세포체 안에는 핵도 존재합니다. 핵. 당연히 여기에는 유전물질인 DNA가 들어있겠죠. 그리고 조금 특이하게 생긴 게 이 신경세포체 주변에 이렇게 돌기들이 나와 있어요. 돌기들이. 짧게 나온 돌기를 우리는 가지돌기. 그리고 그 중에 길게 나와 있는 돌기가 있는데 이 돌기를 축삭돌기라고 합니다. 축삭돌기. 자, 그리고 이 축삭돌기에는 뭔가가 감겨져 있는 것도 있고 감겨져 있지 않은 것도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마리집이라고 부릅니다. 마리집. 그래서 이렇게 감겨있는 이 두루마리 화장지처럼 축삭돌기를 감고 있는 부분이 보이죠. 자, 근데 우리 몸에 있는 신경세포가 전부 다 마리집이 있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마리집이 있는 뉴런도 있지만 마리집이 없는 뉴런도 있어서 마리집이 있으면 마리집 신경, 마리집이 없으면 민마리집 신경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거에 대한 구분은 역시나 나중에 배우게 될 거고, 그래서 이 용어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있는 마리집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라고 하면 역할적인 측면에서는 절연체의 역할을 합니다. 절연체. 절연체라고 하는 건 전기가 통하지 않게 해주는 걸 절연체라고 하죠. 그러면 왜 절연체 역할을 합니까? 라고 하는 것도 좀 이따 배울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마리집은 역시나 세포, 어떤 특정 세포의 세포막이 늘어나가지고 축삭돌기를 감고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휴반세포라고 불리는 애가 축삭돌기를 감고 있고 그 휴반세포를 우리는 마리집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축삭돌기 전체에 마리집이 감겨져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축삭돌기의 특정 부분은 마리집이 있지만 특정 부분은 마리집이 없는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을 랑비의 결절이라고 부릅니다. 랑비의 결절. 그래서 신경세포가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는데, 이런 식으로 부분마다 명칭이고 절연체 역할을 하는 마리집이 있구나. 요거를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우리 신경세포는 모양이 특이하죠. 모양이 특이하다 보니까 분열을 못 합니다. 한번 우리 엄마 몸속에서 평생 동안 쓸 신경세포를 다 만들어버리고 태어나고 나서는 더 이상 분열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경이 한번 절단되면 다시 회복이 될 수가 없는 게 분열을 못해서고, 분열을 못하는 이유는 모양이 이상하죠. 세포 분열하기에는 모양이 너무나 특이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분열을 못하는 세포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내용을 보면 자극과 반응의 경로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보면, 자, 우리 신경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무슨 역할을 하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자극이라는 게 들어오죠. 그럼 그 자극이 이동을 해서 뇌까지 이동하게 되면 이 뇌에서는 생각하고 판단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이 다시 손에 가서 적절한 반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때리면 아프니까 피해라. 이런 식의 자극과 반응이 완성되는 경로의 중간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신경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옵니다. 그 자극을 받아들이는 세포를 감각 세포라고 불러요. 감각세포는 우리 몸에 대표적으로 5가지 감각이 있죠. 시각, 후각, 미각, 촉각, 청각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세포들이 자극을 받아들이면 그 자극을 감각 뉴런에게 보내줍니다. 그럼 그 감각 뉴런은 받아들인 자극을 누구한테 전달하냐면 연합 뉴런에게 전달합니다. 이 연합 뉴런이라고 하는 건 뇌와 척수라고 하는 장소를 구성하는 뉴런이에요. 이 연합 뉴런은 뇌와 척수 속에 있다라는 뜻이고, 이때 뇌와 척수는 우리 몸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해서 중추신경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뇌와 척수가 우리 몸에서 뭔가 판단하고 뭔가 명령을 전달하는 컨트롤 타워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뇌와 척수고, 그 뇌와 척수를 구성하는 게 연합 뉴런이다. 그러면 판단했으면 명령을 내리겠죠. 그 명령을 운동 뉴런에게 전달하게 되면 그 운동 뉴런이 우리 몸에 반응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에 그 명령을 전달해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 이렇게 하는 거는 화면에 나오나 안 나오나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이죠? 자, 그래서 감각 뉴런은 연합 뉴런에게 자극을 전달하고, 운동 뉴런은 명령을 반응으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고, 연합 뉴런은 생각하고 판단하는 중추를 구성하는 뉴런이다. 자, 이때 우리 몸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을 때
뇌가 가운데 있다라고 친다라면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오고 명령은 외부를 향해 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자극을 뇌로 전달해 주는 게 바로 감각 뉴런인데, 이 감각 뉴런의 방향성이 우리 몸의 안쪽을 향하죠. 안쪽을. 그러다 보니까 이 감각 뉴런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냐면 원의 중심을 향한다라고 해서 구심성 뉴런이라고 부르고요. 그럼 이 뇌에서 그 자극을 받아들이고 명령을 내릴 때는 바깥쪽을 향해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안에서 뇌 쪽에서 바깥쪽으로 전달하는 게 운동 뉴런인데, 이게 원의 바깥쪽을 향한다라고 해서 원심성 뉴런이다라고 부릅니다. 운동 뉴런을 원심성 뉴런. 자, 그래서 명칭이 좀 다르게 부르기도 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감각 뉴런과 연합 뉴런과 운동 뉴런의 생김새를 조금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자, 우선 여기 그림을 같이 교재랑 같이 보시면 됩니다. 운동 뉴런의 생김새는 아까 선생님이랑 배운 것처럼 생겼죠. 그리고 마리집도 있는 형태고요. 그래서 신경세포체, 가지돌기, 축삭돌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감각 뉴런 보세요.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신경세포체가 축삭돌기의 중간에 있다. 이 부분 이렇게 체크합시다. 축삭돌기가 굉장히 크기가 크고 신경세포체가 운동 뉴런처럼 크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조그맣게 축삭돌기 중간에 있다. 그리고 마리집도 있구나. 요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연합 뉴런은 마리집이 존재하지 않고요. 그리고 조금 가지돌기가 많이 나와 있는 형태입니다. 가지돌기가 많이 나와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의 구조가 감각 뉴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간단하게 그려보면 신경세포체가 중간에 있다. 그리고 연합 뉴런은 가지돌기가 조금 많이 나와 있다. 그리고 길이가 좀 짧은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운동 뉴런은 아까 선생님이랑 배운 것처럼 일반적으로 생겼다. 이런 모양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에서 만날 때 감각 뉴런, 연합 뉴런, 운동 뉴런을 판단할 때 구조 가지고 판단할 때가 있는데, 얘네들의 그림이 이렇게 나옵니다. 감각 뉴런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나오면 이게 바로 감각 뉴런이고요. 연합 뉴런은 비교적 길이가 짧게 나오는 특징이 있고요. 운동 뉴런은 길이가 길고 일반적인 모습으로 나온다. 그래서 요거를 꼭 그려두세요. 이게 감각 뉴런, 연합 뉴런, 운동 뉴런. 아셨죠? 근데 길이가 짧다고 무조건 연합 뉴런은 아닙니다. 대체로 이렇게 나오지 문제 상황을 봐야 돼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자율신경계에 신경절 이전 뉴런이 짧은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른 내용을 배우고 추가적으로 보면 되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감각 뉴런입니다. 감각 뉴런. 자, 그래서 선생님이 교재에다가 이 내용들을 정리해 놨고요. 자, 지금 여기 있는 뉴런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가요? 지금 감각 뉴런 중간에 신경세포체 있는 거, 그리고 연합 뉴런은 되게 뭔가 많이 뻗어나온 거, 가지돌기가 발달되어 있다. 그리고 운동 뉴런은 일반적으로 생겼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잘 정리해 놨습니다. 한번 쭉 읽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그림 나온데 페이지는 6페이지입니다. 전도와 전달이라고 하는 부분을 배워볼게요. 전도와 전달.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실강으로 했으면 너무나 좋았겠지만 실강이라면 선생님이랑 눈 마주치면서 피드백도 가능하고, 선생님 좀 이해 안 되면 여러분들이 신호를 살짝 보내잖아요. 이해가 안 되면 이러면 선생님이 좀 캐치를 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좀 더 꼼꼼하게 설명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인터넷 강의로 만나면은 장점도 분명히 있어요. 편한 시간에 들을 수 있고,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필기할 때는 멈출 수가 있고, 이게 너무나 좋은 장점이에요. 하지만 단점은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건 진짜 과학적으로 밝혀진 건데 효율성이 훨씬 더 실강이 좋아요. 집중력도 좋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장점은 살려야 되고 단점은 조금 억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집중력은 정말 여러분들이 힘든 시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집중을 최대한 해주셔야 돼. 아, 내가 뭔가 얻어가야겠다. 좀 의욕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판서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특성상 여기 이제 교재 부분을 띄워놓고 이쪽 좁은 부분에다가 필기를 하면서 가기 때문에 자꾸 지우고 쓰고 지우고 쓰고 반복하니까 혹시나 너무 빠르다 싶으면 잠깐 멈춰서 써놓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이걸 멈추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촬영기구가 인공지능이라 막 이렇게 움직이긴 해요. 움직이긴 합니다. 근데 이 움직임 자체가 아직까지는 완벽하지가 않아가지고 너무 흔들거려요. 너무 흔들거려가지고 강의 보는 학생들이 좀 어지럽습니다. 이런 의견이 좀 있어서 그러면 차라리 멈춰놓고 선생님이 이 안에서 수업을 하자라고 하는 생각에 이런 식으로 좀 한 거니까 조금 이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해명을 하자면 선생님 턱스크 쓰지 않았으면 지금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이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실제로 실강에서 마스크를 쓰고 너무 쓰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 여기가 너무 막 이렇게 막 피부가 너무 트러블이 너무 심해요.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보기에 너무 불편하고 혐오스러울까봐 선생님이 마스크를 그냥 마스크로 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도 없는데 그냥 여기를 가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고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전도와 전달이라는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자극이 오면 그 자극이 뇌로 이동해서 생각하고 판단해서 명령을 내리면 반응이 일어난다. 이 경로에서 뉴런이라고 하는 게 관여를 했죠. 근데 이번엔 방법적인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과연 그 자극이 이동하고 명령이 이동하느냐. 그때 이 과정에서는 전도라고 하는 과정과 전달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이 자극과 반응이 완성이 됩니다. 그럼 간단히 소개해보면, 자, 전도라고 하는 것. 전기적인 신호가 이동하는 거예요. 전기적 신호. 전기적 신호. 그리고 전달이라고 하는 건 화학적인 신호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뉴런의 가지돌기 끝에 자극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전기적인 신호가 찌릿찌릿 하면서 뉴런 내부에서 전기가 흐르게 돼요. 근데 뉴런과 뉴런 사이는 떨어져 있죠. 그럼 전기가 점프를 못하니까 이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는 뭔가 화학 물질을 이렇게 분비합니다. 그럼 그 화학 물질이 그 다음 뉴런의 가지돌기를 자극하게 되면 다시 한번 전기적인 신호인 전도 과정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리를 해보면 뉴런 내부에서는 전도라고 하는 전기적 신호가 이동하게 되고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는 화학적 신호가 이동하게 된다. 그걸 전달이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 같은 경우는 뉴런 내부에서 일어나고 전달 같은 경우는 뉴런 외부에서 일어난다 라고 정리해주면 딱 맞겠죠. 그죠? 근데 이 중에서 훨씬 더 중요한 게 전도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굉장히 까다롭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도 과정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근데 이 전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조금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막단백질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고요. 막단백질. 자, 두 번째, 막전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막전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해해야 전도라는 과정을 이제 우리가 수업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 막단백질 막전위 부분은 잠깐 선생님이 여기 내용이 있는데 이거 틀어놓고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막단백질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면 막단백질은 세포막에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세포막이 있으면 세포가 이렇게 크게 있는데 그 경계면에 있는 막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포막의 중간중간에 끼어져 있는 게 바로 막단백질이에요. 그럼 얘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라고 하면 얘네들은
세포막 자체가 뒤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세포막 자체가 인지질이 굉장히 촘촘히 있기 때문에 물질들이 이동하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단백질들은 어찌 보면 담벼락에 있는 대문과 같은 역할로 뭔가 물질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 역할, 물질이 운반이 되는 장소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막단백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운반체다. 운반체다라고 부르고요. 근데 아무나 운반하느냐 그러진 않아요. 단백질마다 운반하는 물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선택적 투과성을 갖는다. 이렇게 부릅니다. 선택적 투과성을 갖는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막단백질이 크게 세 종류가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 있습니다. 나트륨, 칼륨, 펌프. 그래서 선생님이 펌프를 약자로 P라고 쓸 겁니다. P. 자, 그리고 나트륨, 통로. 통로가 이게 실제로 채널이라고 해요. 채널.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나트륨 통로 하면은 C라고 쓰면 이게 그냥 통로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칼륨 통로도 이 통로니까 C라고 쓸 겁니다. 그럼 펌프하고 통로는 무슨 역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그 밑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자, 우선 정리해 봅시다. 자, 우선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하면은 이름에 나와 있다시피 누구를 운반하느냐라고 하면 나트륨과 칼륨을 운반합니다. 그리고 능동수송을 통해서 나트륨과 칼륨을 운반하는데 능동수송이라는 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질을 운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질이 운반되는 건 되게 부자연스러운 일이죠. 원래 고농도가 있으면 저농도로 퍼져나가는 확산이 일어난 게 당연한 겁니다. 여기다가 향수를 찍 뿌리면 고농도의 향수가 퍼져나가는 것처럼 고에서 저로 가는 게 당연한 건데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모이는 건 되게 힘든 일이다 보니까 이때 에너지를 사용한다. 이때 ATP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가 에너지 쓰면 되겠죠.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물질을 ATP라고 합니다. 그래서 펌프라고 하는 건 에너지를 써서 저농도에 있는 물질을 고농도로 나르더라. 그때 나트륨과 칼륨을 나르는데 나트륨은 세포 안에서 밖으로 나르고요. 칼륨은 세포 밖에서 안으로 나른다. 이 정도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구나. 자, 특징. ATP가 존재하면 여기다가 살아있으면 이라고 써주세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무조건 ATP를 만듭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이 나트륨 칼륨 펌프는 항상 작동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절대 멈추지 않고 계속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나트륨 칼륨 펌프 한번 정리를 해봤고 여기서 하나 더. 여기 ATP에다가 하나만 더 써보면 얘는 세포 안에 존재한다. 요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세포 안에 존재한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있고 세포막이 있고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있으면 ATP가 이쪽에서 이렇게 공급되면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림이 나오면 어디가 세포 아니고 어디가 세포 밖입니까? 라고 했을 때 ATP가 존재하는 이쪽이 바로 세포 아니에요. 그리고 이쪽이 세포 밖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ATP가 존재하는 곳이 무조건 세포 안쪽이다. 이해되시죠? 그럼 아까 나트륨은 세포 안에서 밖으로 능동수송된다라고 했으니까 나트륨은 이 안쪽에 있는 나트륨이 자꾸 바깥쪽으로 나가는 거고 칼륨은 바깥쪽에서 안쪽이라고 했으니까 칼륨은 바깥쪽에서 안쪽 이렇게 이동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뒤집어 그릴 수도 있어요. 문제가. 자, 이번에는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나트륨 통로는 나트륨을 운반하고 칼륨 통로는 칼륨을 운반합니다. 이때 얘네들은 확산입니다. 확산, 촉진, 확산. 자, 촉진은 안 외우셔도 돼요. 그냥 확산만 외우시면 됩니다. 확산이라고 하는 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을 운반한다. 확산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굳이 ATP가 필요하지 않아요. ATP 사용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 이해됐죠? 그리고 밖에서 안에서 밖. 이거는 좀 이따 한번 해보고요. 좀 이따. 자, 이때 이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거 별표 치세요. 자, 이거 지우고 여기다가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의 특징. 자, 첫 번째. 얘네들은 개폐성입니다. 열릴 때도 있고 닫혀 있을 때도 있어요. 열려 있을 때도 있고 닫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닫혀 있으면은 나트륨과 칼륨이 이동을 못 합니다. 확산을 못 해요. 하지만 열려 있으면 그제서야 확산이 일어나는데 닫혀 있던 평상시에 닫혀 있던 애가 열리게 되면 그때 물질들이 운반이 되고 이때 닫혀 있는 걸 열게 만드는 자극이 존재하는데 그 자극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막전위의 변화. 막전위의 변화. 막전위가 또 뭔지 모르겠죠. 그냥 막전위 좀 이따 한번 설명하고 자극 2는 신경 전달 물질의 결합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의 결합. 그러니까 닫혀있던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가 이렇게 열릴 수 있는 건 막전위의 변화에 의해서 열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애가 와서 결합을 했을 때도 열립니다. 그러면 막전위의 변화에 의해서 열리는 것, 이거는 전도 과정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요. 신경 전달 물질의 결합에 의해서 개방이 되는 건 이거는 전달에서 배우게 됩니다. 좀 기억해 두세요. 써놓고. 그러니까 막전위의 변화가 전기적인 신호를 의미하는 거고요. 신경 전달 물질이 결합하는 건 화학적 신호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때 닫혀있던 게, 이 자극에 의해서 닫혀있던 게 열리는 건 항상 나트륨 통로가 먼저 열린다. 그러면 칼륨 통로는 나중에 열린다. 이겁니다. 얘가 좀 더 예민해서 먼저 열리고 칼륨이 좀 나중에 열리는 시간적인 차이가 존재하더라. 이러면은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의 특징까지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역시나 막전위가 뭔지, 막전위의 변화가 뭡니까? 이거를 조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선생님이 그림을 좀 나타냈는데 막전위의 정의라고 했죠. 샬라샬라샬라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전기적 위치 에너지의 차이를 막전위라고 합니다. 이래도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냥 편하게 생각합시다. 자, 막전위는 간단하게 막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전하를 띠는 물질과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물질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전하 합쳐볼까요? 플러스가 5개에다가 마이너스가 3개니까 여기는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가 2개에다가 마이너스가 둘, 넷, 5개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럼 각각의 절대적인 전하량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플러스 2, 마이너스 3 하면 되는데 막전위는 막을 경계로 상대적인 전기 에너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의 값을 표현할 때 여기가 기준이에요. 여기를 0으로 잡고 상대적으로 전하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플러스 2고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를 0으로 잡아버리면 여기를 0으로 잡아버리면 여기는 마이너스 5의 방향으로 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전위를 체크하면 마이너스 5가 나와요. 그럼 거꾸로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의 막전위를 표현하면 기준값을 0으로 체크하는 겁니다. 0. 그럼 이 마이너스 3의 전위를 0으로 잡으면 여기는 플러스 5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5. 이렇게 상대적으로 기준값을 0으로 잡고 상대적인 값을 표현하는 게 막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압계를 이용해서 기준 전극과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전극 이렇게 체크하니까 마이너스 70 나왔죠. 근데 거꾸로 여기를 기준으로 이쪽을 표현하니까 플러스 70이 나왔죠. 이렇게 상대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실제로 플러스 70이 아니라 이쪽보다는 플러스가 70만큼 많아요. 이런 뜻을 의미하는 게 바로 막전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막단백질에 대해서도 배웠고 막전이에 대해서도 배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도 과정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잠깐 칠판 정리하고 갈게요. 자, PPT 잠깐 껐고요. 칠판 수업으로 한번 전환을 해보면, 자, 전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때 이 전도라고 하는 과정은 막전위 변화의 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막전위 변화를 우리는 다른 말로 활동 전이가 발생한다라고 우선 정의를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도라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냥 간단히 설명을 해보면, 자, 어떤 구획이 있습니다. 구획이 있고 어떤 구획을 이렇게 나눴을 때 구획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옆 구획의 자극으로서 작용하고 그 자극을 받은 이 구획은 다시 한번 옆 구획에 똑같은 변화가 일어난다라면 이 변화가 다시 한번 자극을 가하면서 이 변화라고 하는 현상이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죠.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떤 자극이 오고 그 어떤 자극에 의한 변화가 다시 한번 자극으로 작용할 수 있으면 이 변화라는 현상은 쭉 하고 진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역시나 이거를 비유드는 데 있어서 파도타기 응원이 제일 적절해요. 파도타기 응원이 제일 적절한데, 파도타기 응원이라는 건 그 몇만 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 약속한 게 아니죠. 너는 몇 초에 일어나, 너는 몇 초에 일어나 라고 약속한 게 아니라 단순히 딱 이것만 생각하고 있죠. 나는 가만히 앉아 있다가 옆 사람이 일어나는 게 나한텐 자극이에요. 난 옆 사람만 일어나면 나도 일어나야지. 옆 사람이 일어나는 게 나한텐 자극이고, 그 자극을 받은 나는 일어나면 이 일어난 게 옆 사람한테 또 자극이 되죠. 그럼 이 일어나는 변화라는 게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게 파도타기 응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극에 의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것만 이해하면 이게 반복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란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는가요? 그래서 어떤 자극이 오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거를 선생님이랑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반복되겠구나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축삭돌기의 일부분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축삭돌기의 일부분. 축삭돌기입니다. 그러면 이쪽은 안쪽이 될 거고 여기는 세포 바깥쪽이 되겠죠. 그리고 역시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구획을 나눠서 이 가운데 구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막단백질이 존재합니다. 크게 세 종류의 막단백질이 있고요. 얘는 나트륨, 칼륨, 펌프. 얘는 나트륨, 통로. 얘는 칼륨, 통로. C하면 통로입니다. 그리고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는 평상시에 닫혀 있습니다. 평상시엔 닫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나트륨, 칼륨, 펌프는 항상 작동한다라고 그랬는데, 아까 배운다시피 나트륨은 항상 밖으로 이동시키고요. 칼륨은 항상 안쪽으로 이동시키다 보니까 나트륨은 이 펌프에 의해서 나트륨은 바깥쪽이 고농도, 칼륨은 안쪽이 고농도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상시 모습이에요. 얘는 열심히 작동하고 있고 얘네들은 닫혀 있고, 그리고 얘네들 능동수송이다 보니까 ATP가 이쪽에서 공급되면서 에너지가 공급이 된다. 그래서 이게 평상시 모습. 자, 그리고 이 내부의 막전이는 몇을 띠고 있냐면 평상시에는 마이너스 70mV를 띠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70mV. 그럼 이 내부가 마이너스 막전이 바깥쪽보다 음전화가 좀 많은 이유는 뭡니까? 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이 내부에 마이너스 단백질이 좀 많아요. 음전화를 띠는 단백질이 좀 많다 보니까 이 내부가 마이너스를 띠고요. 두 번째로는
이 펌프가 나트륨과 칼륨을 이동하는데 나트륨은 3개씩 이동하고 칼륨은 2개씩 이동합니다. 그러면 나가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나트륨과 칼륨이 나가는 건 3개고 들어오는 건 2개밖에 안 들어오죠. 그럼 이 내부는 플러스적으로 손해입니다. 바깥쪽보다. 그래서 음전하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나트륨 3개의 나트륨이 나가고 2개의 칼륨이 들어오는 이 개수적인 특징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고. 자, 세 번째. 이거는 좀 빨간색으로 할게요. 이거는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칼륨 통로가 다 닫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수많은 칼륨 통로 중에 몇몇 개는 열려 있어요. 몇몇 개는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쓰면서 기껏 칼륨을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일부 열려 있는 칼륨 통로에 의해서 조금씩 스물스물 새나가 버립니다. 그럼 플러스적으로 손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개방되어 있는 칼륨 통로가 있다. 칼륨 통로가 있다. 그래서 칼륨이 유출돼 버린다. 이 특징 때문에 내부가 음전하를 띱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것만 좀 잘 체크해 두고 요거는 이제 칠판 공간 때문에 지울게요. 자, 그래서 이게 평상시 모습인데, 자,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 마이너스 70이었던 막전이가 갑자기 플러스 35mV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이 플러스 35는 정해진 게 아니에요. 25일 수도 있고 30일 수도 있고 심지어 40까지도 올라가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플러스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 막전이의 변화가 일어나면 이 막전이의 변화가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를 개방시키는데 누가 먼저 개방이 된다? 나트륨 통로가 먼저 개방이 되고요. 먼저. 그리고 칼륨 통로가 나중에 개방이 됩니다. 그러면 닫혀있던 나트륨 통로가 먼저 열리죠. 그러면 나트륨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확산되니까 바깥쪽에 나트륨이 고농도인 게 우르르 쏟아져 들어와요. 그러면 우르르 쏟아져 들어온 이 플러스 전하의 나트륨 때문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던 내부가 역시나 플러스로 바뀝니다. 마이너스 70이었던 게 플러스 30으로 바뀐 이유가 닫혀있던 나트륨 통로가 열리니까 플러스 전하를 띠는 나트륨이 들어와서 플러스로 바뀌었다. 이건 나트륨의 유입. 그리고 뒤늦게 열린 칼륨 통로가 있겠죠. 그럼 칼륨 통로가 닫혀있던 게 열립니다. 그러면 안쪽이 칼륨이 고농도였는데 이게 열리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빠져나가 버려요. 이번에 칼륨이. 그러면 기껏 플러스 전하를 띠는 나트륨이 들어와서 플러스 30으로 바뀌었는데 칼륨이 빠져나가니까 다시 원상복귀가 됩니다. 이거는 칼륨이 유출돼서. 하지만 이미 플러스 35의 막전이 변화는 일어났기 때문에 이 막전이 변화가 그 다음 영역에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를 개방시키면서 이쪽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반복되더라 이런 겁니다. 간단하죠? 다시 정리해보면 요겁니다. 나트륨 통로 닫혀있고 칼륨 통로 닫혀있습니다. 나트륨 통로가 열립니다. 막전이 변화에 의해서. 나트륨 유입. 그러면 마이너스 72 플러스 35. 그리고 칼륨 통로가 열립니다. 칼륨 유출. 다시 원상복귀. 나트륨이 열리면 나트륨 유입 플러스 35. 그리고 칼륨이 열리면 칼륨이 유출. 다시 원상복귀. 뭔가 없어 일어났다 앉으는 파도타기 응원하고 느낌이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막전이의 변화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상태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이거를 살짝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X축은 시간이고요. Y축은 막전입니다. 자, 이때 평상시에는 마이너스 70mV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트륨이 유입되다 보니까 이 마이너스 70이 갑자기 플러스 35까지 점프하게 되죠. 이거 플러스 35는 문제에서는 주로 30이라고 많이 나옵니다. 30. 그리고 칼륨이 유출되다 보니까 여기 있는 애가 원상복귀돼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더라. 이런 상태.
자, 이때 명칭 배울 테니까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마이너스 70을 유지하고 있는 이때의 막전위를 뭐라고 부르냐면 휴지전위라고 부르고요. 휴지전이 쉬고 있는 전이다. 그리고 플러스 35까지 점프해가지고 막전위의 변화가 일어난 이 막전위를 우리는 활동전위라고 부릅니다. 이때 활동전위의 크기는 몇입니까? 라고 하면 플러스 죄송합니다. 플러스 35입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간 정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70에서 플러스 35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105죠. 그래서 활동전위의 크기는 105mV입니다. 라고 하는 게 맞아요. 105mV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 구간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휴지전위를 유지하고 있는 이 상태, 이 구간, 휴지전위를 유지하는 이 구간의 제목이 있죠. 제목, 주제. 이때를 무슨 상태냐라고 하면 분극 상태라고 부릅니다. 분극 상태. 그리고 이 분극 상태를 탈피해서 막전위가 올라가는 이 상태를 탈분극 상태. 그리고 이게 칼륨의 유출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상태를 재분극 상태. 그리고 다시 마이너스 70을 유지한다. 분극 상태.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여기다가 정리 하나 해보면 여기는 나트륨이 들어오는 상황, 여기는 칼륨이 빠져나가는 상황이죠. 그리고 재분극과 분극 상태 사이에서 조금 뾰족하게 좀 과하게 많이 내려간 구간 보이죠? 여기는 막전위가 마이너스 70까지가 아니라 더 내려가가지고 마이너스 80까지 떨어져 버립니다. 얘는 칼륨 이온이 너무 과량으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이 떨어져 버린 상태가 되고 이거를 과분극 상태라고 부릅니다. 과분극 상태. 자, 그러면 각각의 통로, 단백질들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자, 나트륨, 칼륨, 펌프,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 자, 나트륨, 칼륨 펌프는 항상 작동한다 그랬죠.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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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동. 나트륨 통로는 평상시엔 닫혀 있습니다. 근데 탈분극 때 열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번 닫힙니다. 그리고 칼륨 통로도 평상시엔 닫히는데 뒤늦게 열리고 닫혀서 나트륨이 먼저 열리고 칼륨이 나중에 열린다. 근데 얘네들이 열렸다 닫히는 게 기계적으로 나트륨 열리고 닫히니까 칼륨 열리고 닫힌다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적인 겹쳐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시간이 겹쳐져서 나트륨이 열리는 시간과 칼륨 통로가 열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겹쳐요. 이렇게. 책에도 아마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구간에서 뉴런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자극을 주면 활동전이 발생, 그 활동전이가 여기를 활동전이 발생, 그 옆에 활동전이 이런 식으로 전기적인 신호가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게 바로 전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전도는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 시간에 이제 사건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칠판 정리 잠깐 할게요. 자, PPT를 켰고요. 자, 교재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몇 페이지를 피냐면 9페이지 피시면 됩니다. 9페이지. 여기 특징 좀 정리하고 갈게요. 자, 전도의 특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전도라고 하는 건 뉴런 내부에서 전기적 신호가 이동하는 현상인데, 자, 우리가 이 가지돌기 쪽에다가 자극을 가하면 이렇게 전도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아니지만 뉴런을 우리가 직접 꺼내가지고 이 축삭돌기 말단에다가 자극을 가해도 거꾸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다가 자극을 가하면 양방향으로
퍼지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 이런 식이 전부 다 가능하구나. 실험 상황에서.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역치라고 나와 있는 2번이 나와 있죠. 자, 자극을 가해가지고 활동 전이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자극의 세기를 살짝 높여보는 겁니다. 자극의 세기 1, 2, 3, 4, 5 이런 식으로 자극의 세기를 가해서 뉴런에게 활동 전이가 발생하는지를 한번 보는 건데 자, 자극 1로 가해보니까 여기가 플러스 35예요. 활동 전이가 발생하지 못했죠. 그리고 자극 2로 가해보니까 활동 전이 발생 못했습니다. 자극 3을 가해보니까 역시나 활동 전이 발생 못했어요. 이 말은 자극을 가해도 뉴런이 활동 전이가 발생 안 하면 뇌까지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자극 1, 2, 3은 뇌가 느끼질 못하는 겁니다. 근데 자극의 세기를 4로 가하니까 그제서야 활동 전이 발생했죠. 이때부터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자극의 세기를 전부 다 활동 전이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자극의 세기가 세야 활동 전이가 발생한다. 이때 활동 전이가 발생하는 제일 작은 자극의 세기를 우리는 역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역치 이상의 자극하면 활동 전이가 발생하는 자극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특징입니다. 5번이 아니라 자극의 세기 5. 5로 자극 가해도 활동 전이 발생했죠. 왜? 역치 이상의 세기니까. 근데 활동 전이의 크기는 커요. 똑같아요. 이 말은 뭐냐? 4로 가해도 활동 전이가 105mV. 우리 활동 전이의 크기 105mV라고 그랬죠. 자극 5로 가해도 105, 6으로 가해도 105, 7로 가해도 105입니다. 활동 전이의 크기는 고정되어 있답니다. 별표 치세요. 자, 여기 밑에 나와 있어요. 3번에 활동 전이의 크기는 일정하다. 자극을 아무리 세게 해도 활동 전이의 크기는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활동 전이의 크기가 일정하면 내가 자극이 4인 건지 5인 건지 6인 건지 뇌에서 구분 못하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분하게 되는데 자극 4로 가하면 활동 전이가 이렇게 발생합니다. T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근데 자극 5로 가하잖아요. 활동 전이가 이렇게 발생합니다. 분명히 자극 4와 자극 5의 활동 전이의 크기는 똑같지만 발생하는 빈도가 다르죠. 여기는 4번 발생했지만 T라고 하는 시간 동안 4번 발생했지만 여기는 T라고 하는 시간 동안 5번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뇌는 더 큰 활동 전이가 왔을 때 더 센 자극이구나 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더 자주 활동 전이가 왔을 때 더 센 자극이구나 라고 느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그림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이렇게 같은 시간 동안에 약한 자극은 활동 전이가 3번 발생하고 좀 더 센 자극은 이런 식으로 한 6번 발생한다. 발생 빈도의 차이가 세진다. 그럼 정리! 자극의 세기가 세지면 활동 전이의 크기는 일정하며 뭐가 달라진다? 활동 전이 발생 빈도가 달라지더라 라고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죠. 이해되시죠? 이거를 실물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실물 법칙.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별표 5개씩 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자극의 속도에 관련된 전도의 속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도 속도. 자, 우리 선생님 뉴런이면은 전도 속도가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뭐 그러진 않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간단히 생각하면 반응 속도라는 개념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뭔가 운동을 하거나 뭔가 위험에 처했을 때 반응 속도가 빠르면 더 빨리 피하고.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고양이만 봐도 굉장히 반응 속도가 빠르죠. 뭔가 때리려고 할 때 피하려는 그 능력이 굉장히 좋죠. 반응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는 전도가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 속도는 뉴런마다 차이가 있고 동물마다도 차이가 있어요. 동물마다. 뭐 나무늘보는 정말 더 느리죠. 더 느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속도에 대한 개념인데, 자, 속도 특징입니다. 첫 번째, 자극의
세기와는 무관합니다. 센 자극 가했다고 더 빨리 간다? 이런 거는 없어요. 그냥 속도는 자극의 세기와는 상관없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여기 마리집, 온도, 축삭돌기, 단면적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마리집 신경이 있고 민마리집 신경이 있으면 마리집 신경이 좀 더 빠릅니다. 빠르다. 마리집이 존재하다 보니까 얘는 도약전도라고 하는 게 가능해요. 도약전도. 자,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자, 뉴런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뉴런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여기는 마리집이 없고요. 여기는 이렇게 마리집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리집이 없는 민마리집 신경은 활동전이가 모든 구역에서 활동전이가 발생하면서 지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마리집 신경은 이 휴반세포가 감겨있는 마리집은 절연체 역할을 한다라고 했죠. 그 의미가 뭐냐면 원래 활동전이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나트륨이 유입돼서 플러스로 바뀌어야 기본적으로 활동전이가 발생하는 첫 번째 조건이죠. 나트륨이 들어와야 막전이가 마이너스 70에서 플러스 30까지 올라간다. 이게 기본 조건인데 세포막을 또 다른 세포가 감싸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는 막단백질이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더라도 자기 역할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나트륨이 유입될 수가 없는 공간이에요. 들어오질 못한다. 그럼 활동전이가 발생 안 하다 보니까 전기적인 신호가 발생 안 하게 되고 결국은 절연체, 전기를 통하지 못하는 영역이다라고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활동전이가 여기만 발생하게 되고 마리집은 휘리릭 하면서 건너뛰고 랑비의 결절에서 활동전이 휘리릭 활동전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생략되는 마리집이 있는 부분은 생략되면서 지나가니까 훨씬 더 빠르게 도약전도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리집 신경이 도약전도에 의해서 좀 더 빠르다. 그리고 세 번째, 온도가 높을수록 빠릅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이온의 이동 속도가 좀 빨라져요. 그래서 전도 속도가 빠른데 어차피 사람의 체온은 36.5도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에 대한 문제는 거의 잘 안 나오고 그냥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4번. 축삭돌기의 단면적이 클수록 전도 속도가 빠릅니다. 저항이 좀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데 축삭돌기가 이렇게 얇으면 이 안에 있는 이온들이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세포 안에 있는 물질과 충돌을 좀 많이 하는데 축삭돌기의 단면적이 크면은 이온들이 이동하는데 훨씬 더 수월해요. 그러니까 그냥 교통체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도로가 좁으면은 앞으로 가는데 되게 어렵고 도로가 넓으면 수월하게 갈 수 있죠. 그거의 개념이라고 보면 되고 역시나 저항이라는 개념을 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저항. 자, 그래서 이렇게 봤고 자, 여기 별표 하나 씁시다. 그래프. 아까 선생님이 마리집 신경은 마리집이 있는 영역은 휘리릭 지나가니까 좀 빠르다 그랬죠. 자, 휘리릭 지나가니까 좀 빠르다 그랬죠. 이 그래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래프인데 여러분들도 아마 모의고사 보면서 풀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우리 X축은 거리가 나와 있어요. Y축은 시간입니다. 그럼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거리분의 시간이 되고요. 이 기울기의 역수를 취해주면 시간분의 거리가 되면서 이게 속도가 돼요. 속력 속도. 속도. 그러면 기울기의 역수가 속도의 개념이다 보니까 그래프의 기울기가 작은 게 빠른 거고요. 빠르다. 그래프의 기울기가 큰 게 느린 겁니다. 근데 마리집 신경에서 빠르게 지나가는 영역은 마리집이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느리게 진행하는 부분은 마리집이 없는 랑비의 결절 부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전도 속도에 대한 개념은 마무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 여기에 있는 6번, 7번, 8번, 9번, 10번은 이렇게 해서 그냥 별표 치고 암기하세요. 앞으로 여기 있는 내용은 선생님이 오늘 지금 설명하고 앞으로는 문제 풀 때 이 내용이 나오면 그냥 동그라미 X 치시면 됩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6번. 나트륨은 항상 바퀴 고농도입니다.
축삭돌기가 있을 때 여기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있죠. 펌프. 이때 안쪽에 있는 나트륨을 열심히 에너지를 써가면서 바깥쪽으로 나르니까 바깥쪽이 나트륨이 고농도고 안쪽이 저농도죠. 근데 여기에 있는 나트륨 통로가 닫혀있던 게 개방이 되면 나트륨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죠. 이때 선생님이 그냥 비웁니다. 이거는 이때 평상시에 나트륨의 농도가 여기는 100입니다. 여기는 10입니다. 근데 닫혀있던 통로가 열리면서 나트륨이 우르르 쏟아져 들어오면 여기가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상황은 절대 없어요. 아무리 들어와 봤자 여기는 90이 되고 여기는 20이 됩니다. 해봤자 10밖에 안 들어와요. 그럼 아무리 열심히 나트륨을 안으로 집어넣어 봤자 나트륨은 항상 밖이 고농도를 유지하고 이렇게 줄어들더라도 얘가 열심히 바깥쪽으로 다시 날라버리니까 원상복귀가 돼요. 그래서 나트륨은 항상 밖이 고농도. 그냥 외우세요 이제. 나트륨은 항상 밖이 고농도. 그럼 똑같은 이유로 칼륨은 항상 안이 고농도를 유지합니다. 네, 되셨죠? 그리고 8번은 설명했습니다. 칼륨 통로는 다 평상시에 닫혀있는 게 아니라 일부 열려있는 게 존재하죠. 그러다 보니까 칼륨의 확산은 언제나 일어납니다. 칼륨의 확산은. 그러다 보니까 활동전이 그래프 딱 그려놓고 이때 칼륨의 확산이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일부 열려있는 칼륨 통로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트륨 칼륨 펌프는 항상 작동하기 때문에 막을 경계로 나트륨과 칼륨의 이동은 역시나 언제나 일어난다. 그리고 여기 이게 이제 나트륨, 선생님 여기다가 나트륨 체크해 볼게요. 나트륨이 이제 막 투과도에 대한 내용인데 나트륨이 이렇게 먼저 막 투과도가 좋아지고 이게 나트륨. 근데 칼륨은 어때요? 칼륨은 조금 뒤늦게 투과도가 좋아지는 형태. 이게 칼륨의 투과도입니다. 그래서 나트륨이 먼저 투과도가 좋아지고 칼륨이 나중에 투과도가 좋아지는 형태. 이 두 개의 이온에 의해서 활동전이가 이런 식으로 발생하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 그래프 좀 잘 보세요. 이 그래프. 여러분들 활동전이 그래프는 좀 누구랑 유사한가요? 나트륨 그래프랑 좀 유사하고 일치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막전이가 최고일 때 나트륨의 투과도가 최고인 특징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재분극, 탈분극, 재분극 이렇게 내려오는 재분극 상태의 중간쯤에서 칼륨의 막 투과도가 제일 최상으로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활동전이를 그렸을 때 요 지점이 나트륨의 투과도가 최고인 지점, 그리고 한 대략적으로 요 지점이 칼륨의 막 투과도가 최고인 지점, 요 정도까지 알아두셔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전도의 특징은 좀 마무리가 됐고요. 이번에는 전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달 같은 경우는 역시나 칠판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달에 대한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전달. 자, 전달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겠지만 뉴런이 있으면 뉴런 가지돌기에다가 자극을 주면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뉴런과 뉴런 사이에 도달하게 되죠. 근데 이때 전도는 진행될 수가 없겠죠. 막전위의 변화가 그 다음 뉴런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에서 이렇게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고 신경 전달 물질이 그 다음 뉴런에 결합하게 되면 다시 한번 전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전도와 전도 사이에 연결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전달입니다. 자, 이때 뉴런과 뉴런 사이의 여기를 우리는 시냅스라고 부르고요. 시냅스 틈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기고, 자, 이렇게 생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시냅스입니다. 여기가 축삭돌기 말단이고요. 자, 여기가 그 다음 뉴런의 가지돌기 부분이고요. 이 사이가 시냅스가 됩니다. 자, 이때 활동전이가 이렇게 변하는 게 연속적으로 진행돼서 오는 전도라고 하는 게 여기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연결이 안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냐면 신경 전달 물질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자, 여기 이렇게 주머니 모양의 막으로 둘러싸인 얘를 소포라고 합니다. 소포. 그리고 그 안에는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들어있고, 자, 이 신경 전달 물질 중에 여러분들이 좀 외워주셔야 되는 건 아세틸 콜린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자, 그러면 이때 전도라는 과정이 쭉 하고 진행이 되면 칼슘 이온이 관여를 하게 되면서 이 소포와 촉삭돌기 말단의 세포막이 융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융합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던 신경 전달 물질이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통로가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신경 전달 물질이 이런 식으로 스물스물 확산에 의해서 시냅스 틈으로 나오게 되는데, 얘네들이 덩치, 분자량이라고 하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확산 속도가 살짝 느려요. 좀 느립니다. 스물스물 나옵니다. 그래서 시냅스에 신경 전달 물질이 조금 농도가 높아지게 되고요. 근데 이 가지돌기 쪽에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막단백질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막단백질이 존재하는데 똑같아요. 나트륨, 칼륨, 펌프.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 이 내부는 마이너스 70mV. 똑같습니다. 자, 이때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가 닫혀 있는데, 이때 바깥쪽이 나트륨이 고농도입니다. 바깥쪽이 나트륨이 고농도. 안쪽이 칼륨이 고농도. 근데 이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가 원래 열리는 게 전도에서는 막전이의 변화가 얘네들을 개방시켰죠. 근데 전달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이 결합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개방되기 때문에 이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는 전부 다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신경 전달 물질과 결합할 수 있는 수용체를 가지고 있어요.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라고 하고요.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와서 결합을 이렇게 하게 되면 닫혀있던 애들이 개방이 되면서 역시나 나트륨 통로가 먼저, 칼륨 통로가 나중에 열리면서 나트륨의 유입, 활동전이 발생, 칼륨의 유출, 원상복귀. 그럼 다시 전도가 진행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전달의 특징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통제 같은 경우는 아프니까 나는 신경을 잘라버릴 거야. 이 신경이 재생이 안 돼요. 분열을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시냅스에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못 나오도록 막아버리면은 여기서 온 신호가 뇌에 전달이 안 되겠죠. 이런 게 바로 진통제의 원리입니다. 진통제의 원리. 자, 그래서 이게 전달이고, 그럼 특징 정리 한번 해볼게요. 특징. 첫 번째, 좀 느립니다. 전도보다는 느리다. 아까도 말했지만 신경 전달 물질들이 나오는 속도가 좀 느리다 그랬죠. 느리다. 그래서 조금 느려지는 경향이 있다. 두 번째, 방향성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축삭돌기 말단에서 가지돌기 쪽으로는 신경 전달 물질이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전달이 이렇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가지돌기에서 축삭돌기 쪽으로는 신경 전달 물질이 없기 때문에 신호가 못 가요. 그러다 보니까 간단하게 뉴런을 여러 개 그려보면 이쪽에다가 자극을 주면 찌릿찌릿 점프, 전달해서 끝까지 갈 수 있지만 여기에다가 자극을 주면 이쪽으로 전도는 가능하지만 여기서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신호가 여기까지밖에 안 갑니다. 이렇게 방향성이 존재한다. 자, 이렇게 특징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여기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은 사용되고 나면 다시 흡수가 돼서 재사용이 되거나 아니면 분해가 돼서 없어지게 됩니다. 분해가 돼서 없어진다. 그래서 전달 과정은 이게 끝이에요. 괜찮으시죠? 자, 이렇게 해서 전도와 전달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은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역시나 칠판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자,
교재 한번 다시 보고 페이지는 12페이지 피시면 되고 12페이지는 전체적으로 한 별표 5개 치세요. 어렵고 역시나 여러분들이 전도와 전달에 대해서 이제 이론적인 거는 배웠지만 뭐 고2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수준으로도 많은 문제들을 풀 수 있지만 고3 학생들 이제 수능을 준비하고 생명과학을 선택할 학생들은 이론 배웠다고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이제 문제 푸는 요령이고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의 특성들을 조금 정리해 놓은 내용인데 어떻게 문제를 풀고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고 하는 내용인데 자 여기 좀 어렵고 해석하기도 힘듭니다.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는지 문제풀이 방법을 정리해 놓은 거니까 한번 잘 익혀두고 이거는 익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체화시킨다 그러죠. 내 걸로 만들어서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 스타일의 생명과학은 그냥 단순히 외워가지고 사용만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 기본적인 게.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부분들을 좀 설명해 볼 거니까 여러분들 좀 집중해 주시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자극을 줍니다. 어떤 특정 지점에다가. 그래서 이 지점에서 만약에 5ms 이거 초보다 좀 작은 단위죠. 훨씬 더 작은 단위인데 그냥 선생님 5초라고 편하게 부를게요. 5초라고 해도 5ms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5초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여기에 활동 전이는 어떻게 되나요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자극을 주면 분명히 이 자극이 전도에 의해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도 있을 거고 자극이 여기에 도착하면 이 지점에서 활동전이가 발생하기 시작하겠죠. 활동전이가 발생을 하는데 5초라는 제한 시간이 주어졌으니까 이 5초 동안 이 모든 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5초가 되는 순간 사진을 착각하고 찍었을 때 여기 막전이는 몇입니까? 이겁니다. 이해되시나요? 5초라는 시간 동안 출발해서 도착도 할 것이고 활동전이도 발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원에 있으면 자, 1시간 줄 테니까 너네 집에 가서 생명과학 문제 풀고 1시간이 딱 지났을 때 사진 찍고 얼마나 문제를 풀었는지 사진 찍고 나한테 보내. 이러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나요? 그 1시간이라고 하는 전체 시간 동안에 학원에서 출발해서 집으로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고려를 할 것이고 집에 도착해서 문제를 푸는 시간도 고려를 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5초라는 제한 시간을 딱 주고 자극을 주고 출발해서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있고 여기서 활동 전이를 발생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에서는 전체 시간, 출발 도착 시간, 활동 전이가 발생하는 시간 이 3개의 시간으로 나눠야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전체 시간을 T라고 합니다. 전체 시간. 자, 그리고 출발하고 도착하는 데 시간을 스몰 t라고 합니다. 이거는 자극 지점에서 출발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도착하고 나서 활동 전이를 발생시키는 시간이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활동 전이가 이렇게 씁니다. 활동 전이 시간. 그래서 전체 시간은 출발해서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존재하고 활동 전이 시간. 그래서 출발 도착 시간 플러스 활동 전이 시간은 전체 시간이 된다 이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냥 간단하게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선생님이 한번 다음 페이지 한번 이거 볼게요. 자, 만약에 자극을 딱 줍니다. 속도가 1cm/ms입니다. 전도 속도가. 그러면 5초인 순간에 이 3cm인 지점에서 활동 전이는 몇입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계산해 내는 거예요. 자, 자극을 딱 가했습니다. 속도가 1초에 1cm 간대요. 그러면 자극 지점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죠? 거리가 3cm 떨어져 있죠. 3cm. 그럼 가는데 아마도 3초가 걸리겠네요. 그러면 전체 시간이 5초고 출발 도착 시간이 3초니까 활동 전이를 발생할 수 있는 시간은 2초가 되겠죠. 그럼 활동 전이는 2초를 진행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활동 전이 그래프를 보면 플러스 10이구나. 여기에 막 전이는 플러스 10이구나.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괜찮죠? 자, 우선 여기까지 예고. 자, 이 문제를 풀어본 학생들은 저거 왜 하나 싶겠지만 굉장히 어렵게 나옵니다. 굉장히 어렵게. 선생님이 뒤에 기출문제도 많이 넣어놨는데 그 문제들을 보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자, 이렇게 첫 번째씩 세웠고요.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이 출발하고 도착하는 게 전도죠. 전도. 근데 이 출발 도착 시간에 영향을 주는 건 전도가 일어나는 속도와 자극 지점에서부터 도착 지점까지의 거리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전도 속도를 V라고 잡고요. 그리고 자극을 가한 지점부터 목적지까지 거리를 S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시간, 속도, 거리의 개념으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가 되겠죠. 그럼 이거를 시간은으로 나타내면 속력분의 거리가 되겠죠. 여기 있는 시간은, 전도 시간은, 출발 도착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를 여기다가 대입해보면 식이 이렇게 되겠죠. 전체 시간은 V분의 S 플러스 활동 전이 시간. 맞죠? 여러분들 이거 이해하는데 쓰라는 거지 이거를 막 하면서 이거 가지고 선생님이 이해를 시킬 겁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활동 전이 시간이에요. 웬만한 문제들은 활동 전이 시간을 주로 잡기 때문에 이거를 기준으로 V분의 S를 넘겨주면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활동 전이 시간은 전체 시간 마이너스 V분의 S다. 그래서 선생님이 해석을 이 식 가지고 할 거예요. 자, 이거는 활동 전이 발생 시간, 이거는 전체 제시된 시간, 이거는 V분의 S는 전도 속도, 자극 지점에서부터 목적지까지의 거리, 이거분의 이거는 우리가 전도 시간,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요식 잠깐만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이거 가지고 선생님이 좀 외우는 거 시킬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이 됐고요. 여기 시냅스가 존재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아시죠? 시냅스가 있으면은 전달이 진행이 되니까 좀 느려진다. 그리고 시냅스의 역방향이면 자극이 도착하지 못한다도 설명했죠. 시냅스가 있으면 말단에서 가지돌기로는 가지만 가지돌기에서 말단으로는 못 간다라는 설명입니다. 자, 지울게요. 자, 여기 있는 D는 잠깐 넘어갈게요. 잠깐 넘어가고, 자, 마지막 여기 E 보세요. 전체식 정리 여기다가 선생님이 정리해 놨습니다. 이게 이제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주어진 게 잘 안 보이시면 책 보시면 됩니다. 활동 전이 시간, 전체 시간, 거리, 속도, 전도 시간, 이 5가지 요인에 의해서 문제는 어쨌든 결정이 되고 이 상황에 맞게 문제를 잘 대처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G, H, I 요 부분에다가 별표 치고 여기다가 암기 써주세요. 암기.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게 제일 중요해요.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선생님이 요거는 자, 하나 하면서 지웠다 할 테니까 한번 잘 봅시다. 자, 첫 번째 상황입니다. 첫 번째 상황. 자, 뉴런이 이렇게 있고 자극을 여기다가 가합니다. 자, A 지점이 있고 B 지점이 필기하면서 들으세요. 이거는 아니면 다 듣고 멈추고 필기하시고. 자, A 지점과 B 지점에서 5초가 딱 되는 순간, 5초인 순간 사진을 찰칵 찍어서 A와 B의 막전이를 한번 체크해 볼 거예요. 막전이. 자, 그러면 분명히 이 자극가한 지점에서 전도라는 게 진행이 되다가 A에 도착하면 A에서 활동전이가 발생하기 시작할 거고 뒤늦게 B에 도착하면 B에서 활동전이가 발생하겠죠. 근데 발생하는 와중에 선생님이 사진 찰칵하고 5초인 순간 찍으면 어떻게 돼요? A 같은 경우는 먼저 활동전이를 시작했고 B는 나중에 활동전이를 시작했을 거니까 누가 더 활동전이가 많이 진행되어 있을까요? A가 가까우니까 더 진행되어 있을 거고요. A가 더, 그리고 B는 좀 덜 진행되어 있을 겁니다. 활동 전이의 그래프가. 이해되시나요?
여기는 먼저 도착했으니까 먼저 활동 전이가 시작. 여기는 나중에 도착했으니까 활동 전이가 나중에 시작하니까 활동 전이가 동시에 어느 5초인 순간에 사진을 찰칵 찍으면 얘가 좀 더 많이 진행되어 있는 게 맞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건 이겁니다. 암기. 자극 지점으로부터 하나의 뉴런에서 자극 지점으로부터 가까우면 먼 지점보다는 좀 더 진행되어 있어요. 자극 지점으로부터 가까울수록 활동 전이는 더 진행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만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러면 자극 지점으로부터 멀수록 활동 전이는 좀 덜 진행되어 있겠구나. 이것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이해됩니까? 그럼 이 상황을 선생님 식으로 해석해 볼게요. 이 상황입니다. 활동 전이 시간은 전체 시간 마이너스 전도 시간분의 거리. 지금 이건데 여러분들 이게 활동 전이 시간이죠. 이 시간이 길면 길수록 활동 전이는 더 많이 진행됐다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지금 5초라고 하는 전체 시간은 동일하게 제시가 됐어요. A나 B나 똑같이 5초 줬어요. 그러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요인. 그리고 어차피 하나의 뉴런이니까 속도는 동일하겠죠. 속도 동일. 그러면 A 지점이나 B 지점이나 전체 시간 똑같고 속도 동일하니까 거리에 의해서 활동 전이 시간이 결정된다고. 이 거리가 작으면 작을수록 요 전체 값이 작으니까 마이너스가 덜 되기 때문에 활동 전이 시간이 길어져요. S가 거리죠, 거리. 거리가 가까울수록 활동 전이는 더 많이 진행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가까울수록 더 진행된답니다. 하나의 뉴런에서는. 이해되십니까? 암기. 더 진행된다, 덜 진행된다. 활동 전입니다, 활동 전이. 그래서 이게 G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 H에 대한 내용 가겠습니다. H에 대한 내용은 이겁니다. 두 개의 뉴런을 그리고 여기다가 자극을 줍니다. 근데 A 뉴런이 있고 B 뉴런이 있는데 A 뉴런이 좀 더 빠르고요. B 뉴런이 느립니다. 이때 두 지점, 기억과 니은 지점에서 활동 전이가 누가 더 진행되고 누가 덜 진행되는지를 체크해 볼게요. 역시나 똑같이 5초를 줬어요. 그러면 역시나 자극이 출발할 텐데 얘는 속도가 빠르고 얘는 속도가 느리니까 얘가 먼저 도착해서 기억 지점이 활동 전이가 먼저 시작할 거고 B는 느리니까 스물스물 가가지고 늦게 도착해서 기억 지점보다는 니은 지점이 좀 늦게 활동 전이를 시작할 수 있겠죠. 그럼 누가 더 많이 진행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빠른 게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더 느린 게 덜.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되는 거. 선생님이 지금 외우라고 하는 거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이것도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건 당연하다. 가까울수록 더 진행된다. 뉴런은 빠를수록, 거리가 같을 때 뉴런은 빠를수록 더 많이 진행되어 있다. 이겁니다. 빠른 뉴런일수록 이 활동 전이가 더 진행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덜을 하는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할 거예요. 빠른 뉴런이 활동 전이가 더 진행된다. 자, 이거를 역시나 선생님 아까 식으로 해석해 볼게요. TA는 활동 전이 시간은 전체 시간 마이너스 V분의 S. 계속 얘기하지만 요게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 식은 여러분들이 정말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식을 가지고 해석해 내시면 돼요. 여러분들한테 해석을 이런 식으로 해라라고 기준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봐왔던 문제가 나오면 알던 대로 푸시면 되고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이 식 가지고 해석해 내시면 돼요. 어차피 모든 요인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됐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전체 시간이 똑같아요. A 뉴런과 B 뉴런에서 전체 시간 똑같으니까 변수가 아닙니다. 똑같아요, 두 개가. 그리고 거리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활동 전이 시간을 결정하는 건 속도입니다. 속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속도가 빠를수록 요 전체 값이 작아지면서 빼지는 게 적어지는 거니까 요 값은 커지게 되겠죠. 속도가 커질수록 활동 전이 시간도 많아진다.
빠른 뉴런이 속도가 클수록 더 진행될 수밖에 없다. 요 해석입니다. 됐죠? 그래서 H를 끝냈고요. 그리고 I 보겠습니다. I. 자, I는 뭐냐면 요겁니다. 하나의 뉴런에서 자극을 여기다가 가하고 요 지점을 체크할 건데 선생님이 이 지점에서의 활동 전이를 3초일 때 체크할 거고 전체 시간이 3초일 때와 5초일 때를 체크할 겁니다. 5초일 때. 그럼 당연히 자극을 가했을 때 찌릿찌릿찌릿 도착해가지고 여기서 활동 전이를 발생할 건데 3초인 순간 찰칵하고 찍어보고 5초인 순간 찰칵하고 찍어가지고 활동 전이를 비교하면 당연히 5초라는 시간이 더 긴 시간이기 때문에 활동 전이가 더 많이 진행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5초인 순간은 더 진행되고 3초인 순간은 덜 진행되는 게 맞습니다. 시간이 길면 길수록 많이 진행되는 거니까. 그래서 전체 시간이 암기입니다. 이것도 길면 길수록 활동 전이는 더 진행된다. 역시나 이거를 식으로 해석해보면 활동 전이 시간은 전체 시간 마이너스 V분의 S인데 하나의 뉴런이니까 어차피 가는데 속도는 똑같고요. 거리도 같은 상황입니다. 그럼 결국은 전체 시간에 의해서 활동 전이 시간이 결정이 된다는 얘기고 전체 시간이 크면 클수록 활동 전이 시간도 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세 가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머릿속으로 정리해 봅시다. 자극 지점으로부터 가까운 게 더, 먼 게 덜. 가까운 게 더 많이 진행된다. 먼저 도착하니까. 두 번째, 두 개의 뉴런에서 빠른 게 더 진행되고 느린 게 덜 진행된다. 왜? 빠른 게 먼저 도착할 거니까. 세 번째, 하나의 뉴런에서 같은 지점에 막전이를 체크할 때 전체 시간이 3초와 5초. 전체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진행된다. 전체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덜 진행된다. 이 세 가지만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이해하시면 당연한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설명을 했는데 생소하시죠? 이거 처음 듣는 학생들은 좀 어려울 겁니다. 어려우면 다시 처음부터 들으세요. 여기는 여러 번 반복해서 들을 가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선생님 이거 왜 하는 겁니까? 왜 하는 겁니까? 왜 하는 겁니까? 왜 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활동 전이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여기가 마이너스 70, 여기가 플러스 30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30이라고 할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80. 맞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막전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자, 우선 불확실성이 없는 너무나 명쾌한 부분은 플러스 30과 마이너스 80은 막전위 값이 플러스 30이에요 하면은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리고 막전위 값이 마이너스 80이에요 하면 여기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요 지점 체크하시고 여기서 분석해내시면 됩니다. 너무나 좋은 막전이에요, 이거는. 하지만 최악의 막전위는 마이너스 70이에요. 마이너스 70이다 라고 알려주면 그게 현재 요 상태의 마이너스 70인지 그리고 재분극 상태도 마이너스 70의 막전위를 한번 지나가죠. 여기인지 그리고 과분극을 거치고 나서 마이너스 70인지 마이너스 70은 해야 하는 범주가 세 군데가 나타납니다. 너무나 불확실해요. 그럼 마이너스 70은 제일 마지막에 분석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마이너스 20이라고 해볼게요. 막전위가. 그럼 마이너스 20이면 여기 지점인데 막전위가 마이너스 20이에요 라고 알려주면 이게 탈분극 마이너스 20일 수도 있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재분극 마이너스 20일 수도 있으니까 이 값은 전부 다 두 군데가 나옵니다. 여기 있는 영역, 여기에 있는 영역 마이너스 70도 플러스 30까지의 사이 값도 전부 다 두 군데가 나와요. 탈분극인지 재분극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80까지도 여기 보세요. 여기. 마이너스 70, 만약에 마이너스 75라고 하면 여기죠. 마이너스 75면 재분극 될 때 마이너스 75인지 과분극이 끝나고 마이너스 75인지 역시나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한테 막전위가 제시될 거예요. 플러스 10입니다. 마이너스 30입니다. 이런 식으로 막전위가 제시될 때 플러스 30과
마이너스 80은 딱 한 군데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명쾌하다. 그리고 마이너스 70은 세 군데의 지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제일 불안하다. 그리고 나머지 막전이는 전부 다 두 군데가 나오기 때문에 역시나 불안하다. 그거를 정리해 둔 게 여기 있는 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지점에만 나타나는 거, 세 개의 지점에서 나타나는 거, 두 지점의 위치가 나타나는 거. 그러면 더와 덜을 우리가 배운 이유가 그래도 이거를 통해서 이게 탈분국인지 재분국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예측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자, 그거를 연습하겠습니다. 자, 잠깐 한숨 쉬시고.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까지 설명한 게 이해가 안 돼. 더, 덜. 에서 이해가 안 됐다. 다시 한번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극을 여기다가 가합니다. 자, A 지점이 있고 B 지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막전이가 플러스 10이에요. 여기에 막전이가 마이너스 10이에요. 근데 활동전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플러스 10인 위치를 체크해보면 이렇게 두 군데가 생기죠. A 지점. B 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10인 위치에 막전이를 체크해보면 여기죠. 두 군데가 생깁니다. 이때 기억하세요? 항상 막전이가 작은 게 결정이 됩니다. 막전이가 높은 데 있는 게 아니라 막전이가 낮은 데 있는 게 탈분국인지 재분국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얘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 그럼 얘 확인되겠구나. 자, 근데 자극을 가했을 때 A는 먼저 도착, B는 나중에 도착이니까 얘가 더 진행되어야 되고 얘는 덜 진행되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A 보세요. A는 여기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B는 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어때야 되죠? A보다는 덜 진행되어야 되니까 여기 탈분국, 재분국에서 재분국이 되면 안 되죠. 만약에 B가 여기라면 더 많이 활동 전이가 더 많이 진행되는 게 되기 때문에 아, 여기가 아니라 탈분국 상태구나 라고 하는 거. 선생님이 올라가는 걸 탈분국, 내려오는 걸 재분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 10은 탈분국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탈분국이구나. 이해되시죠? 자, 또 연습해 볼게요. A 뉴런이 있어요. B 뉴런이 있어요. A가 빠르고 B가 느립니다. 자극을 여기다가 가했어요. 요 지점에서의 막전이를 딱 체크해 봤어요. 5초일 때. 자, 여기 플러스 10, 여기 마이너스 10, 여기 플러스 10. 자, 여러분들 빠른 뉴런과 느린 뉴런이 있고 거리가 동일하다라면 빠른 뉴런이 더 진행되고 죄송합니다. 느린 뉴런이 덜이죠, 덜. 얘가 많이 진행될 거야, 활동전이가. 얘가 덜이야. 근데 이때 뭐가 결정되나요? 마이너스 10이 결정됩니다. 막전이가 작은 게 결정됩니다. 근데 더죠? 그림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10, 여기, 플러스 10, 여기. 근데 얘는 덜 진행되어야 되고 얘는 더 진행되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B고 이게 A니까. 근데 A가 더 진행되어야 돼요. 더. 그럼 B가 이 둘 중 하나인데 A가 여기 탈분국 상태면 안 되겠죠. 덜 진행되니까. 더 진행되려면 더 많이 진행돼서 여기여야 돼요. 여기. 그래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 10은 재분국이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순서는 이겁니다. 아, 비교를 할 때 더와 덜이 나오는 비교를 선생님 이제 앞으로 문제를 풀 때도 이렇게 풀 건데 더와 덜이 나오는 문제를 비교할 때 덜 비교할 때 자, 우선 막전이가 작은 것을 선택합니다. 얘가 결정이 되니까 막전이 작은 게 더가 나오면 이거는 재분국이고요. 막전이 작은 게 덜이 나오면 이거는 탈분국이다라고 결정해 주시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별표에 나와 있는 게 막전이 값이 작은 게 결정이 되는데 덜이 나오면 탈분국, 더가 나오면 재분국으로 결정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이거를 외우고 정말 빠르게 푸셔야 돼요. 자,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이게 기출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자, 뒤에 21페이지에 4번 한번 보세요. 4번. 자, 선생님 이거 좀 확대 좀 해볼게요. 자, 이 문제 잠깐 멈춰서 읽어보시고 선생님은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A보다 B에서 빠르다. A가 빠르고 B가 느린 겁니다. B가 빠르다니까 B가 빠른 겁니다. B가 빠르고 A가 느리다. 자, 여러분들 이 표 보세요. 1, 2, 3이 어딘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A에 이렇게 비교하는 거는 하나의 A라는 지점에서 가까운 게 더입니다. 이거는 가까운 게 더다. 가까운 게 더. 이렇게 비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B 뉴런 하나에서 비교하는 거니까 여기도 가까운 게 더. 그리고 위아래는 뭐죠? 위아래 비교는? 같은 지점에서 두 개의 막전이를 비교하는 건데 이때 A는 느리고 B는 빠르다 보니까 A는 느리고 B는 빠르다 보니까 위아래로 비교할 때는 빠른 게 더다. 그죠? 됐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체크하는 거냐면 이거 체크하시고 이게 머릿속에 나와야 됩니다. B 보세요. B 보니까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진행된 건 누군가요? 마이너스 80이 제일 많이 진행됐죠. 마이너스 80은 여기고요. 마이너스 44는 둘 중 하나, 플러스 2는 여기 둘 중 하나. 어차피 마이너스 80이 제일 많이 진행된 게 맞기 때문에 2번이 제일 가까워야 돼요. 이거 세 개 비교했을 때 얘가 제일 많이 진행됐으니까 제일 가까운 데 있겠구나. 그래서 여기 있는 2번이 제일 가까운 Q1이다 하는 금방 확인이 되고요. 됐죠? 두 번째, 여러분들 A와 B 비교해보겠습니다. 여기 플러스 30, 마이너스 44. 얘는 막전이가 작은 얘는 결정되겠구나. 근데 빠르구나. 그럼 더 줘, 더. 빠른 게 더 진행되니까 얘는 재분극이구나. 마이너스 44는 재분극이구나. 자, 플러스 2와 마이너스 60이 있습니다. 그럼 누구 결정될까요? 막전위가 작은 게 결정되겠죠. 마이너스 60이 결정될 겁니다. 그러면 느리니까 느리면 덜이죠. 덜이면 얘는 탈분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A에 이 플러스 30과 마이너스 60을 비교해보면 플러스 30은 여기고요. 마이너스 60은 여기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60은 여기라고 했을 때 탈분극인지 재분극인지 확인해보니까 탈분극인 게 확인됐죠? 여기. 그럼 누가 더 많이 진행됐나요? 1번과 3번의 플러스 30과 마이너스 60 중에 플러스 30이 좀 더 많이 진행되고 마이너스 60은 좀 덜 진행됐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가까운 게 더 진행되는 거니까 플러스 30이 좀 더 가깝구나. 그래서 얘가 Q2가 되고 얘가 Q3가 되겠구나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하나의 뉴런 내에서는 가까운 게 더 진행된다. 활동전이가. 두 개의 뉴런에서는 빠른 게 더 진행된다. 그리고 하나의 뉴런에서 전체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진행된다. 이때 비교할 때 이런 식으로 비교할 때 더 진행, 덜 진행이 나오는데 막전이 값이 작은 거는 확정지을 수 있다. 막전이 값이 작은 게 더 진행이면 재분극, 덜 진행이 나오면은 탈분극이라고 결정 지어주시면 돼요. 그냥 외워버리세요, 이제는. 그럼 문제 푸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고 수월해질 겁니다. 됐죠? 자, 이제 마지막 이론 가고 나머지 문제들은 선생님이 이제 패드로 촬영해서 한번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페이지로 돌아가서 자, 마지막 이 밑에 있는 내용들 한번 보겠습니다. 힘들죠? 첫 시간부터 너무 어려운 거여서 좀 걱정되긴 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고생하고 머리 쓰고 좀 익숙해지면 정말 많이 도움됩니다. 굉장히 많은 생명과학 선택자들이 이 파트에서 수능 볼 때까지도 되게 걱정 많이 하는 파트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속도비와 같은 거리비의 두 지점은 활동전이가 동일하다. 이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A 뉴런이 있고요. B 뉴런이 있어요. 이때 선생님이 위치를 이렇게 체크해 보면 0cm인 지점 1, 2, 3cm인 지점. 자, A의 속도는 2cm/ms.
B의 속도는 3cm/ms. 자, A와 B의 속도비가 몇 대 몇이죠? 2대 3이죠. 그러면 자극을 여기다가 가했을 때 자극 지점으로부터의 거리비가 속도비가 2대 3이면 거리비가 2대 3인 두 지점은 같은 활동전이 그래프를 사용했을 때 막전이가 동일합니다. 자, 이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속도가 1초에 2cm 간다는 얘기죠. 얘는 1초에 3cm.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2cm까지 가는데 1초 걸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속도가 3이면 3cm니까 여기까지 가는데 1초가 걸립니다. 그러면 속도비가 2대 3일 때 거리비가 2대 3인 두 지점은 동시에 도착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동시에 따닥 하고 도착하고 활동전지를 같이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진을 찰칵하고 찍었을 때 같은 활동전이가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속도비와 같은 거리비의 두 지점은 활동전이가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이 수식으로 해석해보면 활동전이 시간은 전체 시간 마이너스 V분의 S에서 A와 B가 속도비가 몇 대 몇이었죠? 2대 3이었죠. 그럼 거리비가 2대 3이면 이거를 분수 처리했을 때 이 값이 전부 다 1이 같은 값이 나와버려요. 그럼 V분의 S가 같으니까 전도 시간이 같으니까 전체 시간에 의해서 그냥 활동전이가 결정된다 이겁니다. 됐죠? 동시에 도착하는 두 지점은 활동전이가 똑같다. 마지막! 그럼 활동전이가 똑같은 지점이 또 나와요. 자극 지점도 활동전이가 똑같습니다. 동시에 자극을 가했기 때문에 동시에 전도 시간은 필요가 없어요. 자극 지점은 출발 도착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극을 주자마자 활동전이를 발생하기 때문에 동시에 도착한 효과가 나타나면서 결국은 같은 막전이가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론은 좀 마무리가 됐고요. 좀 어렵다라면 꼭 다시 한번 보시고요. 여러 번 보시고 뭔가 얻어가는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문제풀이는 패드로 뒤에 영상으로 올릴 거니까 여러분들 꼭 문제 먼저 풀어보고 선생님 스타일로 한번 풀어보고 어렵더라면 선생님 해설도 보면서 좀 체화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